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들어가기 우리 챕터 10장 소득분배의 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배경을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어떻게 측정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여러분 우리 분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로 관심사가 소득의 분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책 제일 앞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줄에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분배 문제를 다룰 때 꼭 소득의 분배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니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지. 행복이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 목적을 고려한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삶의 경제적인 복지의 분배,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복지에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서 나오는 소비 행위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 수준 아니면 또 꼭 소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 이런 것들도 소득과 재산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소득에 초점을 맞췄을 때 분배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아니 얼마나 불평등해? 그걸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소득이 불평등 때문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배경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평한 분배 문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니 여기 한 경제 자원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희소합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희소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복지를 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단 말이야. 낭비가 없는 거야. 근데 낭비가 없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딱 배분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부와 재산을 다 거의 독식한다. 이게 바람직한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늘상 저기 앞에 챕터 2장에서 1장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효율성은요, 우리가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객관적으로 낭비가 있냐 없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공평성 요것도 하나의 잣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평성이라는 잣대는 사실 이게 주관적입니다. 어떤 게 공평해? 요걸 알 수가 없는 거야. n분의 1로 논아갖는 게 주관적이라 할 수도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야.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 생산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평한 분배 역시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런데 공평한 게 뭐야? 공평한 게 그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 어떤 상태가 공평한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n분의 1로 논합하는 게 공평한가? 아, 여러분 학점을 주는데 제가 시험을 주는데 자, 여러분 공평하게 그냥 다 B뿔 받으시면 어때요? 아, 이거 공평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약간 공평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차등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차등을 주는 게 또 공평할까? 의문이 끝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평한 분배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가치 판단 나와 있죠.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개념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공평한 거는 그러면 아니 기여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많이 받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학점을 줄 때 어떻게 할 거야? 조별 과제, 출석? 이게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야 돼. 우리가 학점 같은 거 줄 때 시험 같은 거에서는 미리 첫날 OT 때 얘기를 하겠죠. 뭐 출석 몇 %,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등 어떻게 나오겠다. 미리 공표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업 같은 거는 작은 스몰 사이즈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합의가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거랑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이게 어렵다 해서 무관심의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할지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거기 나와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자원마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분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소득 분배는요, 두 가지에 구분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계층별 소득 분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분배라고 하면 소득 분배 우리가 의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소득 그 자체의 분배가 아니라 경제적 복지의 분배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복지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고 복지의 어떤 대리 변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 소득이 높으면 행복하겠지. 아,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 자, 다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궁극적인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관심사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경제적 복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경제적 복지이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근데 이 경제적 복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이 곤란해요. 그래서 측정이 곤란.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래서 대리 변수로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득은 별로 없어. 내가 벌이가 없지만 집에 뭐 엄청나게 큰 비싼 아파트를 재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자체만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우리가 약간 현실을 좀 단순화시켜서 우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득 분배는요,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펑션의 역할을 했습니까? 이겁니다. 경제 전체의 소득이
당신은 노동을 제공했나요? 자본을 제공했나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것이죠. 임금소득. 이렇게 되고 자본을 제공했다 그러면 자본소득, 그게 뭐 이자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생산 요소에 대한 토지를 제공했다 라고 하면 지대 요거를 제공하게 되고요.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떤 경영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윤 이거를 받게 되는데 요게 전부 다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있죠?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눠지는 거. 그게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이고요. 요건 생산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소득 중에서 요게 이제 주로 많은 관심이 되죠. 임금소득이 관심이 많이 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많이 노동자이니까 그래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체 GDP에서 노동소득 거기 보시면 분배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1980년 전반까지만 해도 50%를 간신히 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그러니까 GDP 중에서 80년대 50%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꾸준히 점차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한 67.5% 대략 한 7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가난한 노동자들이 임금 소득을 얻고 부유층은 주로 이자나 이윤 같은 자본 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기능별 소득 분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은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저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현대 복잡한 경제 체제에서는 의미가 없어. 대기업의 임원이 받는 연봉은 임금소득인데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 내가 뭐 그 무조건 뭐 애매한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의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또 주식을 보유해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주주가 되는 거니까 자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본소득인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경계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주이면서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가 애매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봐주시죠. 그 다음에 계층별 소득 분배는요. 여기 사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득 사이즈에 따라서 위에는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이건데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쫙 배열을 해서요. 각각의 소득 계층에 얼마의 소득이 돌아가는가 이겁니다. 오케이? 거기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부터 이렇게 사람들 키를 가지고 이제 세운다 할게요. 소득별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하다가 나중에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엄청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득이 저소득계층, 고소득계층 이렇게 나타내서 이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흔히 소득 분배라 하면 이런 계층별 소득 분배를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거는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259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보세요. 기능별 소득 분배 같은 경우는 이론상 어떤 생산 함수나 모형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 이게 구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분배 문제 관련해서요.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론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냥 현재 상황이 어떤 분포인가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읽을 거리에 피게티의 21세기 자본, 그것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학 교과서를 빼고요. 그냥 경제학 서적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게 또 프랑스의 천재 경제학자 피게티라고 저자분은 얘기합니다. 21세기 자본이라고 해가지고요. 베스트셀러로 막 1위에 등극하기도 했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도요. 자, 원래 우리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요거에 약간 따와가지고요. 21세기 자본론 비슷하게 책을 쓰게 되었고요. 거기 취지는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존의 경제학 책은요. 또 경제학이 어렵다라는 게 복잡한 수식 같은 게 많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걸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가능한 한 직관적인 설명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세습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몫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누구한테 더 이득이 많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피게티 교수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여건이 되시면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도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259페이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분위 분배율 나와 있는데 자,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을 10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서부터 이렇게 소득을 쭉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부터 제일 저소득 계층을 1분위라 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난한 10% 사람부터 부유한 10% 사람까지 10%씩 쭉 이렇게 나눠요. 그걸 소득의 10분위라고 얘기하고 10분위로 나눈 다음에 그거의 분배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10분위 분배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요. 10분위 분배율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 마음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가난한 못 사는 사람 하위 40% 사람들을 뽑아요. 여기가 40%지. 하위 40%. 오케이? 그리고요. 가장 잘 사는 사람 20%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는 거야. 여기 상위 20% 요렇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난한 하위 40% 사람의 비율을 상위 20% 사람의 비율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하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도 돼. 근데 뭐 이 만드신 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따라서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값이 만약에 소득의 불평등, 이게 분배 상태가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나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완전 균등. 자,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요. 100명의 사람이 놀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1원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위 40, 상하가 의미가 없지. 그러면 하위 40%, 40명의 사람은 얼마의 돈이 있습니까? 하면 40원 나올 거야.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40%는 40원이 될 것이고 상위 20% 사람들은 2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완전 균등일 경우엔 2 이렇게 되고요. 완전 불균등라고 한번 해볼까? 완전 불균등. 자, 이때는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게. 부유한 사람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위 40%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상위 20%가 모든 돈을 다 싹쓸이 가지고 있으면 빵!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해진다, 불균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완전 균등일 때는 그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완전 균등할 때랑 완전 불균등할 때랑 그 값의 차이가 범위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0과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260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더 작을수록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사회의 10분위 분배율 값이 0.5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값이 0.5가 나왔다고 할게요. 0.5. 이렇게 되면 가장 못 사는 40% 사람들이 얻는 소득을 모두 합쳐도 잘 사는 사람 20%가 얻는 소득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259페이지요. 소득 1분위서부터 쫙 10분위까지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분포는 계층별로 소득 분배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가계 분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각각의 그 순간의 분배율 다 더하면 1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10분위 분배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40%의 사람, 요건 누적이니까 19.4가 될 것이고 여기 20%의 사람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60페이지 우리나라 요 분배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20%가 거의 23%니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외환 위기가 일어난 199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분배 상태는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분배 상태가. 이렇게. 그런데 98년 이후 평등화 추세에 제동이 걸려서 불평등 정도가 이렇게 심해져서 평등한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10% 사람이 차지하는 소득의 분배 몫이 이렇게 2.1%밖에 되지 않았는데 96년도에는 3.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의 10분위 분배율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불평등한데 얼마나 불평등한가 요걸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좀 가능한 한 측정을 하려고 해.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가치 판단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공평한 세상이다? 뭐 사람마다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밑에 이것띠라는 공평성 이거 거기 맨 마지막 째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이것띠라는 공평성이란 얘기는 맨 마지막 째줄에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해서 나타내는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평성 대신에 좀 평등성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좀 분석을 하려고 해요. 평등하다 이거면 좀 뭔가 골고루 논아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균등하게 골고루 논아갖게 된 것을 우리가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균등성 이렇게 해요. 물론 완전 균등한 게 평등하다 이거라고 보긴 그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래도 얼추 균등하게 논아가지면 그래도 평등한 거 아니야? 그럼 평등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공평하다고 그나마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불평등 지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inequal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불평등도 지수가 암묵적으로 이상적인 분배 상태라고 상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진 상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논아갖게 된 상태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완전히 이퀄로 논아갖게 되는 게 그러니까 n분의 1로 똑같이 논아갖게 되는 게 균등한 상태다,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로 똑같이 논아 가진 걸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얼마나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요걸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2페이지 밑에 불평등도 지수, 여기 잠깐 갈까요? 불평등도 지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현실의 분배 상태가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좀 뭔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경제학자들이 고안해냈는데 대표적인 게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로렌츠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자, 방법을 보시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누적하는과 점유 비율이니까 100원을 논아 갖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적 사람들의 인구라고 할게요. 인구. 여기는요, 누적 소득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100명의 사람들이 100원을 논아 갖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균등하게 논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면 요거 되는 거야. 녹색깔 같이 된. 왜요? 아니, 모두 다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똑같이 논아 가지면 여기 10명의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갖게 됩니까? 10원 이렇게 될 것이고 20명의 사람은 20원 이렇게 될 것이고 50명의 사람은 50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10명 소득 쫙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50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주머니 열어보세요. 돈 내놓으세요. 걷으면 50명의 사람은 50원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 평등한 균등한 상태가 될 때는 이 대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렵지 않죠? 반면에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명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10명의 사람한테 저기 주머니 돈 좀 내세요. 아이고 없네? 왜 돈이 없어요? 20명의 사람도 없고 50명도 없고요. 99명 되는 사람까지 갔을 때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마지막 제일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봤더니 그 사람 네, 100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분배 상태인 경우는 요렇게 뭐 니은자 거꾸로 된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완전 균등은 대각선이고 현실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파란 색깔 같이 될 겁니다. 이 파란 색깔은 10명의 사람이 얼마 돈 있나 하니까 2.1, 20명의 사람이 뭐 6.4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 사람들이 누적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체 누적된 소득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곡선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아무튼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잠깐 한번 다시 그림을 볼게요. 로렌츠 곡선 이렇게 있어. 이 대각선이 완전 균등한 상태야. 근데 지금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빨강이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녹색이 나라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20%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 50%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소득 이렇게 살펴보면 빨강이 사람들이 더 적게 갖고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균등한 분배 상태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그 책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달랑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로렌츠 곡선 같은 경우는 26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세 번째 달랑 한번 볼게요. 교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지. 만약에 교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차하지 않았으니까 빨강이보다 녹색깔이 더 균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 할까요?
아이고,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다 한번 색깔을 빨강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할게요. 조그맣게. 자, 그래서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로렌츠 곡선을 봤더니 파랑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돌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차됐다 할게요. 그거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이전까지는 파랑이가 균등한데 그 이후에는 보라 색깔이 더 균등한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하게 되면은 교차 전과 후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차하지 않았을 때만 좀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교차할 때는 면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지니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교차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는 자, 로렌츠 곡선에 여기 보시면 여기 활 모양의 호가 있으면 요 활 모양의 호가 되는 요 부분을 하늘 색깔을 알파라 그러고 밑에 나와 있는 걸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균등한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니 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얘가 완전 균등이라고 그랬어. 완전 균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값이 알파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럼 지니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가 제로면 제로가 될 거야. 알파가 제로니까. 자, 완전하게 불균등한 경우에 한번 볼게요. 완전하게 불균등한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갈 거야. 그럼 베타가 제로가 되겠죠. 베타가 제로가 될 거야. 그럼 진위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베타가 제로면 알파분의 알파 하면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위 계수는 값이 0과 1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평등한 경우에 진위 계수는 빵 이렇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에는 진위 계수가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과 1 사이의 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값이 클수록 지금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분배 상태를 평가할 때 진위 계수를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우리가 로렌츠 곡선 같이 맨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자, 265페이지 밑에 그림 나와 있고요. 초승달 면적의 넓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26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단락 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연도별 진위 계수 변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0.3 정도에서 왔다 갔다 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잖아. 오케이? 1990년도부터 어때요? 2.66이야. 그러다가 점차 떨어집니다. 2.5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 그래프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2010년 되면서 2006년 아니면 97년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점차 커지다가 대략 좀 0.39, 0.35 이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진위 계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명백한 한계가 역시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공평한 분배라는 게 복합적인 개념이야. 근데 숫자 하나를 띡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가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위 계수는 어떻게 지금 균등하게 분배돼 있어?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차원들이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n분의 1로 분배되어 있는가 그 차원에서만 평가를 할 뿐이지 뭐 다른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뭐 완벽한 게 아니죠.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슈퍼스타 경제학 그거 읽을 거리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와 사회 첫 번째 줄 특징은 누구나 쉽게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운동선수, 성악가, 가수, 소설가 등등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 가수다 그러면 가수가 이게 다 다르다니까. 서울의 유명한 가수, 경상도의 유명한 가수, 전라도의 유명한 가수, 충청도, 뭐 강원도의 유명한 가수 뭐 이렇게 있어. 직접 노래를 들으니까 소문으로만. 그러니까 옛날 보면 야 뭐 유명한 거 있잖아. 제가 뭐 싸움을 잘한대, 노래를 잘한대 이렇게. 뭐 이쪽에 나와 있는 경상도 지역에는 뭐 나훈아라고 아십니까? 나훈아 있고 서울에는 조용필이 있고 전라도에는 뭐 남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제일이야. 근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라디오가 생기면서 TV가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요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시장에 있던 무대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야. 오늘날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 세계 시장 전체로 통합되잖아. BTS 옛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BTS가 막 노래했어. 저 영국이나 미국 뭐 들을 수 있겠어? 근데 요즘은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부를 다 독차지하는 오른쪽 밑에 중간에 보세요. 위너가 take all 하는 승자 독식하는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독식, 시장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중산층. 오케이. 중간쯤 해당하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생각보다 중산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좀 수준이 잘 사는 사람을 중산층. 나는 중산층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과연 누가 중산층인가? 이렇게. 중산층은 누구인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산층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명백한 답을 표현할 수 없지만 어디까지를 보통 중산층이라고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대략 중위소득, 중간, 전체 소득의 흐름 중에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쭉 소득이 있으면 뭐 중위소득의 얼마 뭐 그렇게 해서 빈곤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하려고 범위를 정하려고 하고요. 267페이지에도 한번 보시죠.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도금시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금시대에 악덕 자본가들 해가지고 읽을 거리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덕 자본가들이 우리가 낯익은 오른쪽 보시면 위에 나와 있듯이 록펠러라든가 포드, 밴더빌트, 스탠포드, 모건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유명한 대학의 설립자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돈도 많이 얻었어요. 약간 그런 거를 좀 상쇄시키려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립하는 걸로 또 이렇게 쌤쌤 시키려고 했다라는 뭐 재미나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자본가 계층 중에서 돈만 밝히는 나쁜 자본가 계층을 악덕 자본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계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3절에 해당하는 빈곤의 문제라든가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